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이 셀프 휴전 또는 종전으로 끝이 날까요? 아니면 기나긴 장기전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모두 이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무디스에서요, 비트코인 담보로 채권을 찍었는데 거기에 첫 번째로 등급을 부여합니다. 이게요, 그 뉴햄프셔라고 하는 미국의 우리로 치면 지자체가 되겠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의정부시 또는 청주시에서 지방 채권을 찍었는데 담보가 비트코인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그 담보 채권을 발행했고 무디스가 여기에 등급 뭐 AA 등급, 뭐 BB 등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투자 적격 등급보다는 두 단계 낮은 등급으로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요. 지금 이들이 짜놓은 미래가 명확해 보이는 게 당연히 잘 아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건 엄청나게 시장이 커질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두 번째를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초우량 담보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담보로 실제로 이거 어디다 쓰냐? 이게요. 비트코인을 레포 금융 시장에다가 쓰기 위해서 레포 시장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당포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연준이 전당포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고 나중에 돈을 갖다 주고 다시 자기 물건을 찾고 아시죠? 미 연준이 전당포인데요. 미국의 은행들이 와서 물건을 맡깁니다. 그 물건이 원래는 미국의 국채예요. 미국의 국채를 맡기고 우리 하루만 지금 급하니까 돈 좀 빌려 쓰고 나중에 와서 이자 물고 다시 국채 찾아가는 거예요. 실제 이것이 이제 미국의 레포 시장이거든요. 이 레포 시장에서 그동안 줄곧 줄기차게 쓰였던 것은 당연히 미국의 국채인데요. 이 초단기 대출을 잘 받아왔는데 여기에 담보로 지금 비트코인을 집어 넣었어요. 누가? 미국 연준과 월가의 은행들이 지금 이렇게 이미 확정을 시켰어요. 비트코인으로 레포 금융시장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미 국채 담보로 초단기 대출 지금 잘 해왔지 않습니까? 기존대로 하지 왜 비트코인을 그러면 여기에 추가를 했을까요? 비트코인이 뭐 디지털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도권 내에서 굉장히 우량한 리퀴드한 에셋, 그러니까 유동성 담보로 인정을 이미 받았다. 비트코인 여기 왜 쓰냐면요. 전통적인 미 국채 담보 레포 시장은 쉽게 말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해요. 전체 시장에 비하면 작은 금액일 수 있는 뭐 수십조 원, 뭐 100조 원 때문에 이게 이제 일파만파 퍼지는 순간 금융시장이 싹 다 그냥 갑자기 그, 그 경색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담보를 여기에 추가하면 좋겠다. 근데 비트코인은 24시간 가동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 급해서 당장 내일 아침까지 돈 못 내면 나 이거 지금 경매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밤에도 필요하는데 미 국채 전통시장 이게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은 연중무휴죠.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토큰화 기술 뭐 이제 그 블록체인 뭐 캔톤 네트워크도 여기서 쓸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 담보 이동이 아무 때나 바로 이제 바로바로 이동이 되고 실시간으로 이게 정상까지 싹 다 끝나버려요. 이 자본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급전 필요한 사람과 급전 빌려주는 사람의 이 짝짝꿍이 매칭업이 어마어마하게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디지털 전당포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여기에 쓰일 확률이 지금 매우 높아 보여. 리스크 관리의 변화, 뭐 가격이 그래도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SEC에서는 16개는 증권이 아닙니다. 상품입니다라고 했고요. CFTC는 뭐라고 했냐? 그때 그 담보에 대해서 그 헤어컷 비율을 자산별로 정했을 때 비트코인의 헤어컷이 20%다. 이더리움도 20%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헤어컷 비율을 딱 정했고요. 그 다음에 마진콜 시스템을 안착을 시켰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비트와 이더의 헤어컷 20%가
실은 그 전당포인데요. 이게 초단기 전당포예요. 초단기 담보대출입니다. 하루에 빌렸다가 그때 바로 이제 다음날 이자 쳐서 갚거든요. 왜 20%만 했냐? 하루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20%까지 빠지기는 뭐 쉽지는 않겠죠. 뭐 어마어마한 뭐 엄청난 대공황이 닥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지금 20%만 받고, 그러니까 100원 맡겼고 80원 대출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미 확정이다. 아하, 초단기 대출 시장, 레포 시장에서 비트와 이더를 초우량, 심지어 유동성, 실시간 정산이 되는 담보로 쓰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누가 가장 큰 수익을 거둘까요? 보시면 거대 수탁 및 결제은행입니다. 수탁은행으로 지금 좀 큰 은행이 BNY 멜론이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수탁은행인데 국채도 하고요. 여기에 디지털 자산을 추가를 했죠. 담보 이동성이 높아질수록 수수료 수익이 급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당포에 실제로 이게 맡기잖아요. 소유권이 넘어갔다 왔다 갔다 이 소유권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맡아주는 수수료 수익이 급증해요. 왔다 갔다가 엄청 비트코인이 어렵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쉬운 거죠. 그러면 이 시장은 가만히 있으면 수수료가 계속 우수수수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BNY 멜론, 그리고 두 번째 누구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P 모건. 자체 프라이빗 블록체인, 뭐 오닉스를 통해서 이미 토큰화된 자산을 이용한 인트라데이 레포, 그러니까 하루 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기를 뭐하고 있다? 선도하고 있다. 이들은 레포 시장의 유동성 공급자이자 플랫폼 제공자로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질 것이다. 비트이더 담보로 맡기고 사람들이 이제 뭐 급전 필요하신 분 그냥 주고받고 하면서 수수료를 여기가 다 가져간다. 그리고 대형 투자 은행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겠죠. 근데 이를 재담보해서 돈을 또 빌려주세요. 무제한으로 대출이 가능하네요.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중개 업무에서 막대한 마진이 나올 것이다. 특히 지금 비트코인 ETF 뭐 신청했고 골드만삭스도 지금 계속 샀던 이유가 아하, 기초 자산을 비트코인을 고객을 물론 이제 그 비트코인 ETF 사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제 보관합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굴릴 수 있다고요? 레포 시장에서 굴릴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 제가 이걸 예를 들어서 상황극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골드만삭스 직원입니다. 고객님, 이번에 비트코인 보니까 꽤 많으시던데 그 비트코인 뭐 20개나 있는데 그거 왜 놀려요? 이자도 그거 안 받는 거. 그거 그 담보로 그 대출 받으세요. 그거 해서 지금 요즘 잘 나가는 그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투자도 하실 수 있고 고객님 또 보니까 차량 이제 바꾸실 때 안 됐습니까? 그거 이제 바꾸시면 돼요. 걱정이요? 무슨 걱정이요? 비트코인 아시잖아요. 20년간 이게 나중에 뭐 10억, 20억, 50억, 100억도 가요. 뭐 계속 오를 텐데 그 무슨 걱정이세요? 나중에 올라서 그거 갚으시면 되지. 느낌 오십니까? 요것을 하려고 아하 그랬구나. DTCC 여기 이제 미국의 예탁 결제원인데요. 이제 증권 거래를 하면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다 거래를 결제하고 이제 청산을 시켜주는 이거는 수요자도 그렇고 공급자도 그렇고 필수적인 거예요. 이거 블록체인 안 쓰면 4848 왔다 갔다가 굉장히 이제 불편하거든요. 이제 비싸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아하 그랬더니 이게 보니까 미래의 금융 다른 말로 하면 미래의 전당포를 연 겁니다. 이거 엄청난 수요입니다. 엄청난 시장이 지금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렇죠? 월스트리트는 인간의 욕망, 탐욕을 수익으로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 뭐 한국 시간 오전 10시 뭔가를 발표를 한다라고 어제부터 공언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내용을 그 뭐 결과를 모르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이란 전쟁 관련해서 중요한 업데이트를 하겠다. 이미 다 들어서 아시는 내용이요. 뭐 계속 떠난다. 2, 3주 있으면 떠날 것이다. 긴장은 해소될 것이다.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될 것이다. 저는 자꾸 떠난다가 이제 뇌리에
막힙니다. 이란 전쟁 곧 떠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오래 머물진 않을 것이다. 뭐 이제 오일 가격, 석유 가격 좀 급등하긴 했지만 이거 보니까 그 해협을 지나가는 그 나라들 알아서 열면 될 것 같아. 뭐 우리가 그것을 지금 뭐 다 열어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우리는 지금 할 일을 하고 있지.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을 우리는 철저히 파괴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그 해협 거기 안 열어도 그냥 우리가 셀프로 그냥 전쟁 끝낼 수 있거든 이라고 그 대통령이 트럼프가 이미 얘기를 했었고요. 심지어 이란 정부랑 뭐 협상을 해서 뭔가 결론을 내지 않고서도 우린 그냥 떠날 거다. 내 임무는 난 완수한 거 아니냐. 지금 핵시설 파괴했고 미사일 뭐 지지대 발사대 우리 파괴 많이 했지. 우리는 뭐 이 정도면 한 거 아니야. 이란이 사실상 괴멸됐다. 그래서 스스로 석유를 확보하라. 이거는 이제 그 나토의 전 동맹국들이죠. 뭐 프랑스다, 영국이다. 지금 유럽은요 결사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많이 지금 삐쳤어요. 삐치셔서 이제 뒤끝이 있게 한마디씩 하는 거죠. 지금 너희들 그때 뭐 영공도 열어주지도 않고 항공모함 보내렸더니 그 뺐던 너희들 있지. 내가 제안을 할게. 너희들 석유 필요하잖아. 미국 와서 직접 사. 우리 석유 많거든. 아니면 용기를 좀 내.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가서 네 스스로 석유를 사서 잘 싸워라. 거기 뭐 해적들 뭐 길에 뭐 좀 깔려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우린 이제 너희들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당신들이 왜 나를 안 도와줬던 거 아니냐? 이란은 사실상 괴멸이 됐다. 어려운 부분은 끝났고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죠? 이제 이란의 뭐 핵시설, 미사일 발사대 난 임무 완수했으니까 나는 뭐 이 정도면 됐지. 이제부터는 각자 도생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만 하고 이제 그 뭐 선언을 하지 않겠냐. 지금 제 상상력으로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란 의회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다. 협상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 되게 강경한 태도를 나타냈는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란이 미국에 비하면 약소국이잖아요. 뭐 중동에서는 큰 국가지만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특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상대가 됩니까? 약소국에서 유일하게 들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게 호르무즈 해협 장악해서 시설들 에너지 타격하고 공포 분위기 조정한 다음에 유가를 띄우고 이것을 장기 소모전으로 가서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 사실 이게 지금 전략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 있는 것을 쉽게 그냥 포기하고 내준다. 그리고 그동안 뭐 이란에서 그 핵 관련된 뭐 과학자들이 했던 그 뭐랄까요 수고가 엄청 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핵 우라늄을 그런데 정말 깔끔하게 포기를 할 것이냐. 지피지기면 저는 당연히 백전 불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란의 입장, 트럼프의 입장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이란의 입장에서 저는 뭐 상대방이 갑자기 그냥 떠나버리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잠시 종전, 뭐 휴전이 전 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저는 진짜 피해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의 국기를 보면 뭐 초록색, 흰색, 빨간색 저도 이거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요. 가운데 있는 이게요. 꽃이래요. 튤립 모양이라고 합니다. 튤립과 밑에 있는 이 빨간색이 바로 순교를 의미합니다. 이 종교색이 가장 강한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란 아닙니까? 잠깐 휴전, 종전 할 수 있겠죠. 근데 피해 복수 그리고 이란에서는 실제로 순교자를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사후에서만 영광이 아니고요. 살아 생전에도 만약에 순교를 했다. 그 자녀들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혜택을 실제로 지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란의 특성을 봤을 때 제가 볼 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어젯밤에 이라크에서 미국 여 기자를 납치한 사건이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친이란 무장 세력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사건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느낌이 그러니까 쏴한 거죠. 그 2001년이었습니까? 9.11 테러 같은 느낌이 지금 싹 들어요.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란에서 과연 포기를 할 것이냐. 혼란스러운 때죠.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한번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약점이 되게 많거든요. 미국의 암호화폐 지지자의 80%가 중간 선거에 열정이 가득하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실제 미국 주식 투자자가요. 그러니까 그 성인 기준입니다. 미국에서 성인의 60%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억 6천만 명입니다. 지금 투표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뭐 성인이겠죠. 코인 투자자는 주식 투자자의 절반 정도 됩니다. 대략 7천만 명에서 7,500만 명. 성인 인구의 3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미국 주식 투자자가 코인 투자자의 2배 이상이죠. 근데요, 요즘에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코인도 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 합니다. 뭐 ETF가 지금 많이 나왔죠. 그리고 코인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2030 세대인데요. 그 중에서도 남성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이 코인 투자는 MZ 세대들의 특징이요. 극강의 결집력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하다는 게 뭐냐면 본인에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월 중간 선거가 있죠. 한 2년 전입니까? 저 24년 7월 달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그때는 대선이었죠. 갑자기 비트코인 투 더 문 하고 외쳤을 때 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실화냐? 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코인 투자자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일당 100 이런 느낌이에요. 이들을 둘 다 주식과 코인을 무시할 확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하냐 마냐가 아니고요. 이 치트키를 언제 쓸 것이냐. 치트키는 주식 투자자, 코인 투자자의 행복 지수를 과감하게 높여줘야겠죠. 이것은 제가 볼 때 지금 아껴두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죠. 본인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어쨌든 전쟁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도 지금 명분 논란이 계속 일고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미국에서 그 가솔린,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돌파했다. 이게 우리나라보다는 한참 싼 가격인데요. 이게 미국에서는 22년 이래 지금 가장 높대요. 그 바이든 정권이 바뀌었던 이유가 뭡니까? 물가가 너무 비싸서 이제는 못 살겠다 해서 지금 반대쪽에 찍었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건데 지금 갑자기 석유 가격이 들썩들썩 장난이 아니네요. 디젤과 같은 경우는 경유죠. 갤런당 5달러를 돌파했다. 이건 엄청난 부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디 벤스 부통령도 기름값 폭등 이거 나 어려운 거 잘 알고 있다. 근데 이거는 일시적이야. 전쟁 끝나면 이거 내려갈 거야. 내가 약속한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저는 이 결과는 모르지만 그럼 뭘 발표를 할 것이냐. 근데 사실은 이미 다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아마도 전쟁에 대한 성과를 자랑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총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베냐민 네타냐후도 지금 자국 내에서 반전 그 여론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그 자랑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우리가 90%다 파괴했지. 근데 이거 다시 짓는데 야 5년은 걸릴걸? 근데 뭐 전문가들의 얘기를 저도 이제 가끔씩 듣는데 이거 뭐 저기 뭐 러시아랄지 뭐 북한이랄지 도움을 좀 받으면 금방 회복된대요. 그리고 우라늄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막 이제 퍼뜨려 놔서 미국이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뭐 완전 싹 무너뜨렸냐?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뭐 지켜보시면 알겠죠. 그리고 이란의 주요 지도자들을 많이 제거시켰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맞겠죠. 이란 체제도 이제 뭐 레짐 체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제 그거 다 무너뜨렸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탄생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런 이란의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누군가 와서 우리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어쨌든 이란 체제가 이 정도면 많이 바뀐 거 아니냐? 지금 예전 대비했을 때 그 이상한 사람들 다 죽였는
근데 그게 진짜 바뀐 게 맞을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 안 열면 에너지, 이란, 그 인프라, 담수 시설 타격한다. 이거 맘에도 없는 소리라 생각했거든요. 매우 매우 그럴 확률은 낮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 유가 급등, 고물가 이것도 어마어마하고요. 또 미국의 채권 금리 급등 이 두 가지는요. 그 누구도 견딜 수가 없는 이건 답이 없어요. 채권 금리가 올라 버리면 국채 금리 말하는 거거든요. 국채 막 팔기 시작하면 진짜 답이 없어요. 이게 막 금리 인하가 아니고 금리 인상이 되고 정말 케이오스로 갈 수가 있거든요. 강달러, 그 다음에 시장 하락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낮거든요. 뭐 33% 얘기가 나오던데 이 상황에서 이란의 석유 인프라를 타격한다고요? 제가 볼 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한다면 너무나 바보 같은 결정이 되겠죠. 기존의 발언을 전 똑같이 또 반복할 수도 있다고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이란 에너지 우리가 진짜 너희들 그 호르무즈 해협 열어 안 그러면 진짜 재미없을 거야.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는 어차피 최종 협상을 위한 압박용 카드지 이걸 실제로 실행할 확률은 저는 낮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셀프 종전 휴전 선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동맹국 그리고 걸프국 그 주변에 있는 너희들 이제 전쟁 그 비용 내라 그러면서 비난을 이미 했지만 또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호르무즈의 폐쇄는 이제는 내 책임이 아니다. 이 명분을 쌓기 위해서 계속 뭔가 요청을 했던 거. 아, 그때 너 안 도와줬지?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그 내 책임이야? 아니지. 니들이 안 도와줬지. 니들이 돈 안 냈지. 니들이 연공 쓰지 말라고 했잖아. 이 얘기 하지 않을까요? 우리한테 석유 사든지 용기를 내서 직접 셀프 디펜스 하든지. 기존에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을 막 쏟아냈던 게 최후의 발언을 위한 셋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셀프 종전을 한다고 해도 곧바로 유가가 하락이 될 것이냐, 자유롭게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해서 통행이 될 것이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은 거의 통행세 받겠다라고 지금 이미 뭐 30억 배당 30억 가격까지 책정했거든요. 이게 제가 보니까 많이 꼬여 있어요. 이거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건 있겠죠. 동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나 뭐 코인 시장도 잠깐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그 투자자들은 가장 싫어하는 게 악재가 아니고요. 실은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요게 좀 더 지속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악의 경우지만 뭐 데드라인 뭐 4월 6일로 본인이 정했지 않습니까? 이걸 더 연장할 수도 있고 또는 이란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날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뭐 최후 통첩을 날린다고 해도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올리는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때 설정을 했던 4월 6일 그 전쟁의 데드라인 요것을 다시 연장을 한다기보다는 이란 입장에서도 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고 핵무기를 깔끔하게 포기하겠다. 이런 느낌은 아닌 거죠. 둘이 지금 평행선이에요. 좀 양보할 의향이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럴듯한 일시적인 타코를 그냥 위한 빌드업을 만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니냐. 이거 아니면 어떡하려고. 저는 초낙관론자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죠. 저는 제가 얘기한 대로 안 될 확률을 엄연히 존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틀리면 저는 바로 수긍합니다. 근데요, 투자라는 게 결국 뭐냐면요. 그러니까 확률이지 않습니까? 51대 49에도 51에 결단하고 베팅하는 게 투자예요. 그러니까 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것도 당연히 염두에 두고 투자에 임하는 게 이게 저는 당연히 그 실력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만 틀렸을 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험 관리,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게 알트코인에 그냥 작은 거에 올인 100% 했다가 비중 조절하셔야 된다, 단타하시면 안 된다, 선물이다, B2 옵션 뭐 이런 거 하시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바로 이 위험 관리예요. 틀렸을 때 그냥 뭐 회복이 불가한다. 저 세상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 드렸던 이 시나리오가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틀렸을 때의 최악은 불장이 몇 달 더 늦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치명적인 게 아닌 거죠. 제가 뭐 빚으로 뭐 당장 뭐 갚아야 될 이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단기에 한 방만 맞추면 100배, 틀리면 청산. 빚으로 내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치명적일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겠죠. 저는 시장 구조법에 대해서도 좀 긍정론을 좀 피력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신, 여기 보니까 앤서니 스카라무치 이런 분도 시장 구조법 통과, 야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중간 선거 이후로 넘어갈 것 같은데 입법 지연의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밈코인 출시해서 돈을 엄청 벌었더라. 민주당이 지금 벼르고 있다. 그 이해 상충 논란 이거 법 통과 안 시켜줄 거다. 그린란드를 뭐 이제 뭐 쳐들어가겠다 하질 않나. 지금 이란 전쟁 명분 없는 전쟁을 하면서 정치적인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지 않나. 이거 미국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넘으려면 60표가 필요한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중간 선거, 그러니까 올해 아니고 내년으로 밀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뭐 클래리티 시장구조법이 올해 통과될 확률을 70에서 80%까지도 보고 있다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근데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올해 통과가 안 될 확률이 20에서 30%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면 내년으로 입법이 미뤄지는 겁니다. 그러면 전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23년도, 24년도 상승이 생각보다 비트코인만 나온 게 아니고 24년도 그 11월 초였습니까? 그때부터 큰 트럼프 랠리도 나왔는데 그때는 당연히 지금 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큰 폭등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유동성 그리고 뭐 이제 크립토 대통령이 왔다는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었죠. 근데 그때도 법은 원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올 하반기에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7대3, 8대2로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성이 크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똑같은 말은 불확실성이 크니까 위험이 엄청 큰 겁니다.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없어요. 확실하고요. 하락은 없는 수백 % 투자 상품을 나한테 추천해 주십시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은 한번 찾아서 아시면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없다. 에이다 카르도나의 설립자 찰스 호스킨스는 좀 더 혹독한 발언을 합니다. 시장 구조법 시행하는데 10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이거 통과가 될까? 이거 통과시켜 놔도 그 다음에 이제 차기 정권, 차기 대통령이 오면 이거 존속이 안 될 것 같은데 법안이 설령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규칙을 만드는데 수년이 걸릴 거고 실제로 그 시행까지 하는 거는 뭐 15년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FTX 22년도 11월 이후에 특히 민주당에서 코인에 대한 적대감이 엄청 커졌다. 그래서 새로운 코인은 기본적으로 증권으로 취급하는 규제 환경이 조성이 됐다. 이는 에이다, XRP, 이더리움 같은 기존의 토큰에게는 유리하지만 신규 코인들은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저는요 계속 얘기 드리죠. 주요 언론사, 그 다음에 뭐 핵심 인플루언서들 혹은 뭐 유튜브 채널들도 끊임없이 아마 두려움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요 저는 여기서 제일 마지막이 눈에 제일 들어요. 뭐냐? 이더리움, XRP, 에이다 등 기존 토큰에는 유리할 것이다. SEC가 콕 집어줬던 16종 코인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미국의 ETF가 승인이 되어 있는 코인들에 집중하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SEC가 찍어준 그 16개 내에서만 투자하지 뭐. ETF 승인된 것만 하지 뭐.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적당히 꺾일 것 같으면 투자는 절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블랙락의 그 임원인 것 같아요. 폭스 비즈니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80%의 미국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것을 어디다 집어넣을 것이다. 401k 퇴직연금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발언을 합니다. 이건요, 그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퀀텀 컴퓨팅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해킹을 할 거라면, 그리고 시장 구조법이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면요, 블랙락, 피델리티, JP 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는 봐볼까요? 퀀텀 컴퓨터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해킹을 할 텐데 못하러 그렇게 상품을 만들고 아까 뭐 담보 채권으로 활용해서 뭐 레포 시장에서 쓰고 이거 ETF 팔고 이들이 바볼까요? 전 바보가 아닐 거라 보는데 저는 이 월가 금융들도 전 마찬가지라 봅니다. 조금 늦어지든지 한번 뭐 더 빨라지든지 제가 볼 때 개의치 않아요. 사실은 이 친구들이 판을 짜는 사람들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마티파티가 뭐 재밌는 얘기를 해요. 엘리트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게 뭔지 아냐? 새로운 금융에 있어서 이 도로망, 블록체인, 코인들을 개인들이 잔뜩 보유하고 있는 거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 새로운 내러티브, 뭐 퍼드 뉴스, 비상식적인 뉴스에 계속 속고만 있을 때 그들은 조용히 축적하고 있다. 누가 사고 있습니까? 스트래터지, 비트마인, 블랙락, JP 모건, 모건 스탠리. 뭐 지금 뭐 수수료 경쟁하면서 많이 이제 사들이겠죠. 그렇죠? 오직 용기 있는 자, 자격이 있는 자만이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오직 인내하는 자.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많은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다는 의미가 아니죠. 많이 어렵겠죠. 하지만 훈련된 투자는 이것을 쭉 계속하시면요.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도 않을 겁니다. 한번 여기까지 오셨다면 조금 더 가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